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다음 달부터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7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이효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계 가족이 만날 경우 현재는 최대 8명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면 다음 달부턴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 2명이 모두 접종했을 경우 이들을 포함해 10명까지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모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령층과 그리고 가족들의 당사자들의 가장 큰 요청이자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절반 가까이 운영을 멈췄던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도 다시 문을 엽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그동안 감염 위험이 커서 중단됐던 노래교실과 관악기 강습 등이 재개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 수칙도 완화됩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받던 선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2차 접종까지 마치면 대면 접촉 면회도 가능해집니다.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와 이용료 등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90% 가까이 되고 접종 이후 감염되었더라도 사망자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어르신을 중심으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월부터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여부는 모바일 앱이나 종이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QR코드 인증으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9월 말까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방역 조치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시 7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내일부터는 74세 이하 고령자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지금도 질병청 접종 사이트와 콜센터 등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전국 13,000곳 의료기관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1차 접종은 65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자와 중증 호흡기 질환자 등 514만 7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60세 이상이면 백신 접종 예약 신청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질병청 예방접종 온라인 사이트와 콜센터, 지역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는 남아있는 백신의 양을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확인한 뒤 당일 신청해 접종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가동됩니다. 이제는 백신을 접종하는 데 집중할 시간입니다. 지금 접종을 예약하시면 이번 여름에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7명으로 12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684명, 해외 유입은 2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60명, 경기 184명, 대구 30명 등입니다.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7만 7천여 명으로 누적 접종자는 394만 2천여 명입니다.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하루 동안 9만 1천여 명이 늘어 모두 194만 5천여 명입니다. 정부는 추가 도입되는 백신 물량으로 상반기까지 1,300만 명을 접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1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3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40%를 넘겨 이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황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까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190명입니다. 지역 감염 사례가 184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6명입니다. 13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 30명, 화성 15명, 고양 14명, 의정부 13명, 광명과 이천에서 각각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의 추가 확진 현황을 보면 양주시 지인 모임과 관련한 사례에서 4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 누적 확진자가 1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성남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2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 지금까지 모두 1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포시 어학원과 관련한 사례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 지금까지 60명의 누적 확진자가 집계됐습니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소규모 연쇄 감염은 90명으로 47.3%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77명으로 40.5%입니다. 감염 경로 불명 사례가 40%를 넘은 경우는 이달 들어 처음입니다.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 경기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30명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도는 백신이 최고의 무기인데 백신 접종 예약률이 낮아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60세에서 74세 사이의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률은 58% 수준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국회에서는 김우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임과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손서영 기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게 문제라는 입장이죠. 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보고받은 사건일 텐데 이 관련 사건을 4건 수임한 건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기 피의자에 대해서는 변론한 적 없다 했고 체계상 차관 시절의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로펌에서 최대 월 2,9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일도 지적이 됐는데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선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이 2017년 공기업에 지원하면서 당시 서울 북부지검장이던 김 후보자의 신분을 노출해 혜택을 본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김 후보자는 부정청탁은 없었고 자신은 아들 취업에 무관심한 아빠였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김우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까지 권력비리 수사를 막는 황금 트리오가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네, 야당의 정치 중립성을 문제 삼은 반면 여당은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평가하는 질의에 집중했죠. 그렇습니다. 이 검찰 개혁도 강조하는 동시에 이 전임 총장인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 개혁과 싸웠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윤 전 총장이 부인과 장모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사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찰 인권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유지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부터는 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교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조국 흑서 저자인 서 교수는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건데 지금의 검찰개혁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참고인의 입을 빌려서 후보자 검증 대신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용도로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여야 5당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는데요.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아쉬움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1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 여야 5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모든 분야의 한미 간 협력이 확대됐다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집중 조명하며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판문점 선언을 기초로 이 문제를 풀어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야권은 일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백신 확보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고 백신 스와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당은 백신 기술 이전이 아닌 병입 생산에 그친 점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8월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제안했고 열린민주당은 전시작전권 문제 해결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19 때문에 과거처럼 대규모 대면 훈련은 어렵지 않겠냐고 답했고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미 정상성명에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명시한 만큼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회사 돈 수천억 원을 횡령한 정황 등을 포착해 횡령과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룹 재건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간의 부당 거래를 주도했다는 혐의였습니다. 9달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수천억 원대 횡령 혐의와 배임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금호아시아나그룹 4개 계열사에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인수자금으로 임의 사용했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부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의 저가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담보처럼 활용해 해외 기내식 업체 측으로부터 1,6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내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의 무담보 저금리로 1,300억 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박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추가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법원은 박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당 내부 거래 혐의 인정하십니까? 신주 인수권문 사채 발행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증거인멸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당시 임원진 3명도 함께 기소됐고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경찰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3기와 더불어를 펴낸 출판사 민족사랑방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은 오늘 출판사 사무실 등 복수의 장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 마포구 민족사랑방 사무실과 김승균 대표의 자택 등에서 김 대표가 보관하고 있던 김일성 회고록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책을 출간한 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하고 출판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어제 광주를 방문해 5.18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노 씨의 행보를 두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연극이 한창인 광주의 한 소극장. 객석에서 박수를 치고 희생자 넋을 기리는 장면에선 고개 내밀며 몰입하는 한 남성. 5.18 당시 신군부 핵심 인물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입니다. 제가 그날의 아픔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지 정말 가늠이 안 가지만 이런 슬픔을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또 바꾸시는 광주에 지난 2019년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등 5차례 광주를 찾아 사죄한 노 씨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이 보관하고 있는 5.18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준비 중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 씨의 사죄 행보에 5월 단체는 진정성이 없는 대리 사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재헌 씨의 연이은 사죄 행보에 대해 말뿐인 사죄보다는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의 대표적 발목 잡기로 꼽히던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되고 서울시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의 대표적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2015년 도입됐던 주거정비지수제는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를 충족해야 사업 신청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재개발 구역 신규 지정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재개발 사업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정비계획 수립까지 진행하는 공공기획이 도입돼 관련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재개발 해제 구역 가운데 노후화가 심한 곳은 주민 합의를 거쳐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을 받았던 지역도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 수준으로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재개발 지역 지정 공모를 통해 해마다 25개 이상의 재개발 구역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 지정 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공모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후보지 선정 뒤에는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를 제한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규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서울, 인천 등지의 총 8곳이 4차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앞선 1에서 3차 후보지의 3분의 1가량은 10%의 주민 동의를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과 인천 3곳 등 총 8곳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랑구 중랑역, 사가정역, 용마산역 역세권 3곳과 면목동 저층 주거지 2곳,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 1곳, 부평구 역세권 2곳 등 모두 8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기존의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공공이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4차 후보지에서는 주택 11,600여 가구가 새로 공급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83만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2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확보된 공급 물량은 공공택지 등을 포함해 모두 22만 8,400가구 규모로 늘었습니다.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 3차 후보지 38곳 중 12곳, 전체 물량의 40%에 해당하는 19,200가구에서는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 수색 14구역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초과해 확보했습니다. 국토부는 1, 2차 발표 후보지에서는 지난달 1단계 주민 설명회를 모두 마쳤고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단계 주민 설명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3차 후보지도 다음 달 중으로 1차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사업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 측면과 관련해 3월부터 개정 특검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이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블록체인 전문가로 불렸던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핀테크 현장 자문단 소속 부국장 A씨가 사직서를 내고 어제자로 퇴직했습니다. A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취업하기 위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해 충돌 가능성,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검토해 A씨의 재취업 심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달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소속 현직 검사가 업비트의 운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냈지만 이직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현재 2배로 오르고 통신사 지원금 공시주기는 매주 1회에서 2회로 단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및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상향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향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닌 공시주기 변경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4-5개월 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했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 지역 과수원들의 냉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올해 초 갑작스런 한파가 찾아온 탓인데요. 크게 줄어든 수확률에 과수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강원 남부 원주의 복숭아밭입니다. 초록잎이 드문드문, 앙상하게 마른 나무도 보입니다. 꽃눈은 말라 비틀어져 마치 한겨울을 만난 듯합니다. 가끔 눈에 띄는 열매는 정상적인 크기의 반밖에 안 됩니다. 강원 북부 복숭아밭에 은행 크기만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3분의 2 정도는 피해를 봤다고 봐야죠. 나무가 이렇게 죽은 적은 없어요. 나무 밑에를 다 싸서 동해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원주의 배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은 지 한 달 정도 된 배 유과입니다. 이렇게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꽃이 한참 피고 수정을 할 시기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탓입니다. 과일이 맺혔다가 얼어가지고 기형이 많이 생겼습니다. 평년보다 수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죠. 한 60%, 70% 정도 줄었다고 봐야죠. 앞으로 농사 지을 일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해 1, 2월에는 원주에서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적이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는 이런 날이 13일이나 됐습니다. 지구온난화 기상변화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불을 좀 피워서 그래서 온도를 올려주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송풍법이라 해가지고 바람을 불어줘가지고 그래서 서리가 내리지 않게. 원주와 횡성 등 강원 남부 지역에서 냉해 피해를 신고한 농가는 200여 곳. 피해 면적은 6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심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주요 포경기지였던 울산 장생포는 국내 유일의 고래 문화 특구인데요. 하지만 최근 고래 보호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고래 특구가 존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김홍희 기자입니다. 울산 간절곶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2.4톤 밍크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해경이 확인한 뒤 8천여만 원에 팔렸습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고래고기 대부분은 이렇게 혼액된 경우인데 앞으로는 고래고기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해 보관과 위판,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범고래 등을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밍크고래까지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고래 문화 특구가 있는 장생포 주민과 고래고기 식당 업주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지역 식문화인 고래고기 유통을 전면 금지하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밍크고래만큼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식문화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보호 대상 어종에서 제외를 시켜줄 것을
이런 가운데 울산 남구가 운영하는 고래생태 체험관에 있는 돌고래 4마리를 방류하라는 환경단체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고래를 보호하는 정부 지침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돌고래가 도저히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좁은 수조 감옥에 가두고 전시와 공연에 이용한 곳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8년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울산 장생포. 주요 컨텐츠로 삼았던 고래고기와 고래 관람 모두 위태로워지면서 고래특구가 존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부진했던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가 관망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약세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9포인트 하락한 3,168.43에 코스닥은 3.99포인트 오른 966.06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경제지표의 부진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도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하며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LG화학이 자회사의 대규모 리콜 소식에 급락세를 보였고 현대차가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하락하며 8만 원 선을 하회했습니다. 반면 정부가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 인원 제한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영화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제주맥주가 상장 첫날인 오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전력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5%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10전 내린 1,116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부 내륙에 비가 내렸고요. 지금 남해상에서 비구름이 올라와 제주도에 비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남해안 지역까지 비구름이 올라오겠고 새벽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또 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내일 새벽에 중부와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낮 동안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낮까지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 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